자, 이게 여성 골반 장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방광이에요. 보이시죠?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이쪽 장기가 자궁이에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이렇게 보면 나팔관이 있고, 여기 보이죠? 이게 난소예요. 그래서 난소에서 생기는 건 대부분 물혹이 많지만, 자궁 근육에서 생기는 거는 살덩어리혹, 딱딱한 덩어리혹이기 때문에 약으로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커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거를 잘라내주는 수술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자궁근종은 말 그대로 자궁의 근육에서 생기는 종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평활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팔에 있는 부분은 다 골격근이라고 하고, 내가 의지로 컨트롤 되지 않는 근육, 왜 장의 평활근육, 뭐 기관지의 그런 근육, 뭐 이런 장, 그리고 자궁도 아기 날 때 보면 내가 아기를 낳아야지 생각해서 자궁이 수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궁이 알아서 수축될 수 있는 그런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활근에서 생기는 양성종양이에요. 우리가 양성종양이 있고 악성종양이 있는데, 악성종양은 말 그대로 암인 거고, 양성종양은 대부분 암이 아닌 것인데, 간혹 양성종양에서도 근종이 5cm가 넘을 때는 300명당 1명 정도의 암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혹이 커도 그냥 견뎌라라고 했지만, 최근에는 혹이 크면 예를 들면 내가 그 300명 중에 1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률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양성질환이고 흔하게 발생되고, 35세가 넘는 여성이 50% 초음파를 보면요, 작든 크든 근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점 없는 사람 없다고, 얼굴에 점은 다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점을 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점을 빼는 건 어때요? 점이 계속 자라. 얼굴 반을 막 덮으려고 그래. 그럼 그 전에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혹이 커진다든지, 두 번째는 작은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너무 아파. 막 일상생활이 안 돼. 아니면 하혈을 너무 많이 쏟아. 이렇게 되면 만성빈혈이 와요. 만성빈혈이 온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심장이 2배는 빨리 뛰어줘야 돼, 항상. 그러니까 내가 항상 피곤하고, 뭐만 조금 걸으면은 숨이 차. 조금만 얼으면은 뭐 계속 핑 돌고, 낮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계속 밤에 쓰러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게 장기간 되면 심장이 많이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비대가 오고 심정지라든지 나중에 갔을 때 그런 가능성이 훨씬, 심폐기능의 손실이 훨씬 많이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 생리가 나오는 부분이 내막이에요. 여기 안쪽에 있으면요, 계속 쏟아. 쉽게 말하면 상처가 나면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것처럼 생리 이틀째 보면 그냥 계속 울컥울컥 쏟아내요, 피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쏟아도 서로 양이 얼마만큼인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쏘는 거 쟤도 저렇게 하고 쟤도 저렇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량은 일주일, 우리가 생리기간 일주일을 봤을 때 요크루트 1병 정도예요. 은근히 적죠? 그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선지덩어리 같이 나온다. 워낙은 이 생리혈은 그 피브리노라이시스라는 물질이 같이 나와서 굳지 않아요. 생리혈이. 그러니까 그냥 피가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출혈은 이 피브리노라이시스라는 물질이 나와서 굳는 걸 방해하기 전에 선지덩어리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선지덩어리가 울컥울컥 쏟으면 생리와 함께 하혈이 동반됐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잖아요. 바깥쪽에 있으면 얘가 이만큼 자라나도 생리양의 변화가 없으니까 몰라. 그러다가 나 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지? 살쪘나 봐. 그러다가 초음파를 봤더니 애기 머리만한 혹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랄 때까지 모르는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건 1cm만, 1, 2cm만 돼도요, 계속 쏟아내. 그래서 빨리 발견돼. 그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50%의 사람이, 그러니까 35세에 50%가 근종이 있고,
그 중에 50%가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은 35세 이상의 여성 중에 25%만 증상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내가 심한지를 서로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병원 가서도 대부분의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작으면 그냥 견뎌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견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월경과다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 그 외에 생리통이라든지 골반 압박감, 빈뇨, 혹이 커지면 방광을 누르겠죠. 아까 자궁이 방광 뒤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소변을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 중에 바리스타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커피를 많이 먹어서 자기는 화장실에 간다고 느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혹이 크게 있었던 거야. 그리고 허리가 아프대. 근데 이게 너무 커지면 뒤에 척추뼈를 누르니까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나눌 때 엉덩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 하죠? 엉덩이 중에 이게 바닥에 안 닿는 데가 진짜 엉덩이고, 이 아래쪽 그걸 뭐라고 하는데? 궁둥이. 바닥에 닿는 데는 궁둥이고요. 바닥에서 의자에서 떠 있는 부위는 엉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치뼈가 아프다라고 그래요. 생리통 심한 분들은.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그래요. 자기는 애기 기저귀 찬다고 그래. 이틀째만 되면 그냥 푹푹 젖어 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빈혈 수치 검사만요 한 4, 5까지 떨어지는 거 봤어요. 근데 피를 쫙 뽑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무슨 당근 주스처럼 묽어. 철분이 별로 없으니까 묽어. 아주 진한 빨간색이 아니라 약간 분홍빛이 도는 그렇게 심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라고 살고 있는 분들 너무 많지.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성근증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근종이 성근증은 여드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생기는 트러블 중에 점은 안 아파요. 그러니까 근종이 커진다고 별로 아프지가 않아. 그런데 성근증은 뭐냐면 이 어기서에 있는 선이라는 게요, 우리 침선, 갑상선 하는 것처럼 그 점막 조직 있죠. 분비물이 나오는 점막 조직을 안에 보면 영어로 글랜드라고 부르잖아요. 그 선이 근육층 안에 파고들어서 근종처럼 딱 덩어리가 되는 혹, 얘는 근육 사이에서 생리를 해요. 생리가 나오는 그 선이 여기를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근육 사이에서 생리를 해. 그러니까 생리통이 너무 심한 거지. 근육에서 사이에서 출혈을 하니까. 또 배란기가 되면 내막이 부풀죠. 근육 사이에서 내막이 부풀면서 자궁이 늘어나면서 아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리통, 그 다음에 배란통 심하고, 여기 부위가 여드름 누르면 어때요? 많이 아프죠? 그래서 자궁 통증이 심해서 잠자리 하시거나 성관계 가지면 성교통이 심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근종 중에 내막이 파고들어서 생긴 근종을 자궁 성근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생리통이 별로 없는 분들은 아까 말한 일반적인 근종이 많고, 성근증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요. 생리양도 많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궁 내막이 이 근육 사이에 파고들어서 커지는 증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종 중에 또 다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종과는 다르게 근종은 뒤에서 나오겠지만 혹만 떼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이걸 떼내려면 이 벽을 이렇게 잘라내야겠죠. 벽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잘라내면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성근증은 수술로 하면 적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실제로 수술을 하면 이게 다 자궁이에요. 이게 그냥 자궁이 혹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요 부위가 생리가 나오는 요 가운데 있죠. 이제 이 가운데 부위인데, 이거를 절개를 해서 보면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죠. 이게 워낙 여기 있어야 될 게 근육을 파고들어서 거기서 요번 달 생리를 하죠. 그러면은 저게 안 빠져나오고 그 자리 있잖아. 다음 달 생리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또 자라.
이게 계속 생리를 하면 할수록 자라니까 자궁이 커지는데, 예전에는 이 질환이, 예전에도 40대에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대에 더 많아지는 이유가, 예전에는 엄마들이 20대에 아기를 낳았어. 임신을 20대에 하면 생리 안 해. 쉽게 말하면 10달 동안 생리를 안 하고, 모유 수유를 하는데 또 생리를 안 해. 그러면 한 2년은 쉬어. 그럼 이런 조직이 위축이 와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기 낳았더니 생리통이 없어졌어. 이렇게 느끼는 건 그런 부위들이 이제 쉬니까. 20세 때 이제 아기 낳고 생리 조금 하고 이런 게 생길만 하면 아기 또 가죠.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이런 질환이 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임신도 잘 안 하고 결혼도 연령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의 30대, 40대 되면서 생기고 또 50대 되면서 호르몬제를 먹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많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초기 성근증은 가벼운 정도 생리통, 골반통 이런 정도에 있는데 뭐 거의 심해지면 생리과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생리과다가 심해지고 빈혈이 심해지고 또 성교통이 생기고, 그래서 자궁 자체가 커졌다, 자궁이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초음파를 보면. 그리고 간혹 우리 그 건강검진 가가지고 이 피검사를 하죠. 피검사 할 때 종양 표지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CA125. 이 수치가 올라요. 이 수치는 뭐냐면 난소암 때도 오르고, 두 번째가 이 염증성 혹 내막증이나 성근증 때도 오르고, 그냥 일반적인 골반염 때도 올라요. 근데 암일 때는 몇백 대로 오르겠죠. 그리고 성근증 때도 진짜 심한 분들은 한 400, 500까지도 올라가기도 해요. 그리고 치료하고 나면 다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확진은 결국은 근종이든 성근증이든 암이 아닌다라는 거 확진하려면은 조직 검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양성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게 지금 근종이나 성근증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위에 보면 약물 치료법이 있고 외과적인 수술 방법이 있고 수술하지 않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따가 얘기 드릴 건 제가 하는 건 제일 아래에 있는 거고, 자, 첫 번째가 대증적 약물 치료. 간혹 진단서 쓸 때 대증적인 치료냐 근치적인 치료냐라는 걸 물을 때가 있어요, 보험사에서. 대증적인 거라는 거는 진통제든 그냥 병 자체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증상을 컨트롤하기 위한 게 대증적인 치료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통이 있을 때 진통제 같이. 그래서 대증적인 약물 치료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이 사라지거나 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은 그냥 일시적인 대증 증상의 조절, 뭐 출혈을 조절하거나 생리통을 조절하거나 할 때 일시적으로 잠깐 써요. 그래서 근종 치료제로 이니시아정이라는 것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어떤 내가 수술이나 이런 거를 좀 딜레이, 지연시키고자 할 때, 내가 몇 달간 난 지금 수술할 상황도 아니고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당장 내가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약으로 더 나빠지지 않고 좀 일단 그 기간은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부분 대증적인 약물 치료고, 증상이 작고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어, 점같이 똑같아요. 그럼 굳이 그거를 빼지 않고 놔둬. 대신에 커지지 않게 선크림도 잘 바르고 건강관리도 좀 잘 해줘야겠죠. 그게 필요한 거고, 그 진통제나 생리통이 심하면 진통제나 호르몬을 투여하여, 호르몬 피임약 있죠. 피임약이 피임이 되는 원리는 한 가지예요. 내 몸에 호르몬을 왕창 넣어줘. 그러면 내 몸은요, 임신한 줄 알아. 내 몸이 임신했을 때는 또 배란을 안 시키죠. 그래서 내가 임신한 줄 알고 배란을 안 해. 호르몬이 진정이 돼요. 그래서 피임이 되는 원리가 피임약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피임약 먹으면 어때요? 살도 찌는 것 같고 속도 미식미식한 것 같고 임신했을 때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종이 있는 경우, 이게 안쪽에 있죠. 그럼 이를 계속 쏟아내요. 여기 혈 출혈이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적 근직인 치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혹만 떼어내는 경우, 그래서 근종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근종 같은 경우는 부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시도해 볼 때만 일부 성근종 절제술을 하는데, 수술 후 나머지 잘라내고 났을 때 나머지 자궁이 얼마만큼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임신 여부가 결정이 돼요. 수술해서 떼어냈는데 나머지 기능이 충분히 아기를 갖고 임신할 수 있어. 그럼 수술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술했더니 자궁이 반 이상이 없어. 기능은 수술했지만 어쨌든 그분은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한 나머지 자궁의 기능에 따라서 임신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수술 방법도 사람의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개복을 하는 거예요. 피부를 절개를 쭉 칼로 절개를 해서 사람 손이 들어가서 수술하는 게 이제 개복하 근종절제술. 그 다음에 구멍만 뚫어서 복강경 장비를 넣어서 수술하면 복강경하 근종절제술. 그리고 로봇 기구를 넣어서 근종을 떼어내면 로봇하 근종절제술. 결국은 배 안쪽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똑같아요. 피부의 절개가 개복을 했냐, 구멍을 뚫었냐, 로봇 장비를 활용했냐에 따라서 이름은 다르지만 수술은 근종절제 수술이냐 아니면 자궁을 드러낸 자궁 적출술이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 새로운 병변, 이제 자궁을 남기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점이 잘 생긴 분들 점 뺐어. 그래서 다 했는데 다음에 점이 잘 안 생기는 사람과 둘을 딱 갖다 놨을 때 다음에 또 누가 점이 생길까? 그치. 왜? 그분의 체질적인 것도 있고 식습관적인 것도 있고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똑같은 정도의 몸을 치료해 놨어도 문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식습관, 운동습관, 스트레스든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은 보통 3에서 7일 정도 필요한 거고, 여기 보면 이게 자궁이고요. 얘가 근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증상이 없이 배가 이렇게 만져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MRI에서 보면요, 이렇게 혹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개복하고 이 초록색이 자궁,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근종이에요. 그래서 이것 근종 절제술에서 이 근종만 다 떼어내고 이렇게 다 꿰매줘야 돼요. 봉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수술에서 혹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혹만,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저 정도면 드러내야지가 맞죠. 근데 아기가 없으니까 최대한 혹만 떼어내고 하는 경우고,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냥 병원에서도 그냥 왜 그러면 혹만 다 떼어내고 저렇게 꼬매려면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수술이 훨씬 어려워. 오히려 자궁을 지지하고 있는 앞쪽 인대만 딱 자르고 똑 떼어내고 입구만 딱 상부만 봉합을 해주면 끝나는 게 적출술이에요. 수술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자궁 적출술이 훨씬 수월해요. 피도 덜 나. 그래서 애기 다 났어요? 그럼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 게 수술도 편하고, 근종이 한번 생겼던 분들이 혹시 또 생길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워낙 교수님들이 이제 우리가 수술하는 입장에서 내가 수술해놨는데 이분이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또 다른 병원 가서 또 했다라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다 낳았으면 그냥 드러내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이제 임신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부 절개에 따라 개복을 해서 자궁을 드러냈을 거냐, 복강경을 통해서 자궁을 드러냈냐, 아니면 로봇 수술을 통해서 자궁을 드러냈냐, 그 피부 절개에 따라 차이인 거지 배 안에서 일어나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궁을 드러내도 아까 말한 난소를 놔두면은 여성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자궁이 없는데 생리할 것처럼 매달 이 호르몬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난소가 기능을 다 하면 난소가 폐경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열이 오르고 갱년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구멍만 하나를 뚫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카메라 일로 들어가고 수술 들어가서 잘라낸 다음에 애기 낳듯이 밑으로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 구멍만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하지 않는 치료,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 했죠. 그 다음에는 수술하지 않는 치료인데, 점을 우리가 칼을 도려내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적인 치료였다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우리 점 빼는 거 있죠. 이렇게 점 딱 태워주면 어때요? 태워준 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죽은 조직이 시간 지나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치료한 부위가 아물죠. 그 치료가 이 하이프 치료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돋보기 모양으로 이렇게 빗을 모아서 이렇게 탁 모여지면 어때요? 불이 나죠. 그것처럼 얘도 초음파를 이렇게 모아서요, 이렇게 한 점 한 점 태워주는 거야, 혹을. 그리고 워낙은 하이프라는 게 한국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 앞에 있는 요것만 딱 떼가지고 이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1942년도에 닥터 린이라는 분이 이거를 워낙 이게 군사 기술이었었던 거를 의료 쪽에 좀 적응해서 개념을 얘기했었던 거고, 이게 1970년도에 이제 미국의 닥터 프라이라는 분이 이거를 종양을 치료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 이제 옥스퍼드대에서 간암이나 신장을 치료했을 때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게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이제 간암 치료기로 처음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 바깥쪽에서 초음파를 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체외 충격파술 아시죠? 요로결석 깨는 것처럼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를 쏴서 그 소리를 이렇게 배 안쪽에 탁 모아서 개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개라든지 마취가 없는 거지. 이렇게 태워주면 그 죽은 부위가 이렇게 보여요. MRI로 보면 그 죽은 조직이 이렇게 서서히 이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암으로 가는 거예요. 점 빼는 것처럼. 그래서 이건 제가 사용했던 장비였고, 요게 고무예요. 이게 물이야. 이게 스피커예요. 여기서 소리를 쏘면 여기 보면 이게 고무 겉에는 놔두고 안에만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치료할 때 보면 이게 배예요. 요게 방광이고 여기가 이제 근종이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여기 초음파로 쏴가지고 이걸 조금씩 계속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궁 안에 여기가 근종이에요. 그리고 요 부위를 태워주면 죽은 부위가 우리가 이제 MRI도 조영제라는 걸 써요. MRI는 자석의 원리예요. 자석에서 물 분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 하얗게 보이냐 어둡게 보이냐를 해요. 그런데 조영제를 투여하면 피를 통과해서 조영제가 이제 자궁 근종에 들어가면 살아있으니까 조영제가 보이면 뿌옇게 보이다가, 죽으면 어때요? 조영제를 투여를 해도 피가 안 통하겠죠, 죽은 데는. 그러니까 조영제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워진 부위가 점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이렇게 작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빠져나오면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성근종이에요. 이렇게 자궁이 있으면 이만큼이 다 혹인 거예요. 그런데 수술로 하면 이렇게 잘라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뭐 남는 기능도 없고 하니까 자궁을 드러내자고 하는 거고, 요 가운데를 동그랗게 이렇게 태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여기 보면 자궁이 8.5cm이던 게 지금 4.8cm가 됐죠. 심한 경우, 성근증이 심한 경우 이렇게까지 커져요. 이게 지금 12cm 정도까지 커진 경우인데, 그러면 여기를 잘라내든지 여기를 태워주든지 요렇게 태워주면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자궁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근종이 안쪽에 있죠. 이분은 엄청 피를 쏟았겠죠. 여긴 또 성근증이 있죠.
그러니까 생리통 심하고 피 엄청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쪽 부위, 혹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태워주면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자궁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수질을 파괴하지 않고 환자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비침습 치료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프, 즉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이용한 치료가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비침습 치료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열린 국제 비침습 학회 심포지움을 강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비침습 학회가 마련한 이번 심포지움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비침습 치료법의 하나인 하이프의 성과입니다. 후는 일종의 돋보기 원리를 이용해 강한 초음파를 한 곳에 집중시켜 발생한 열로 종양 부분을 태워 없애는 치료법으로 특히 여성질환 치료에 있어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프 시술 사례를 각 많이 보던 분이죠? 정리한 연구 돋보였습니다. 1800명 환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처음 산부인과 의사로는 하이프를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조금 더 잘 정착을 해서 더 한국에서 이 하이프가 정말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중국말을 알아듣시는 해경 사장님만 알아듣겠지만 자,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처음에 2007년도에서 8년도 간암 치료기로 들어왔댔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궁근종의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허가가 나 있지 않으면 치료를 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이게 이제 기독병원에 있을 때 간암을 특화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던 장비인데 이제 외국 논문에 근종이나 성근증 치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나와서 그때 이제 2009년도에 연수를 받아보고 2010년도부터 이제 적출하러 오신 분들 중에 이걸 해서 임상 치료죠. 이제 무료로 조금 해드려서 뭐 자궁 안 드러내면 좋고 청 안 되면 그때 가서 드러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임상 치료로 조금씩 하던 게 저도 처음 할 때 누가 트레이닝을 받아서 나온 게 아니니까 이걸 해봤는데 이게 좀 뭔가 부족하네. 아까 MRI 찍어본 것처럼 이게 뭔가 부족하네. 그러면 내가 뭔가 부족한 걸 또 채우고 그런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메 사업할 때 스폰서가 가이드해주고 다 일일이 알려주지만 그런 게 없는 경우는요, 내가 몸으로 부닥치면서 계속 그거 부족한 걸 보완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가 이게 2012년 6월 달에 이제 여기 보면 하이프를 간암에 추가해서 근종 성근증에 대해서 이거를 허가해달라고 그때 제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3년 2월 21일 날 보건복지부 공고 2013-102호로 이게 허가가 나면서 그때 이후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일반 산부인과 병원들에 조금씩 생겨났던 거고, 이게 이제 같은 해 2012년 10월 달 이제 그때가 98차 대한 산부인과 학회였거든요. 그때 이 앞에 슬라이드 이 글자는 그거 갖다 쓴 건데, 뭐 자궁근종과 성근증의 새로운 치료 대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 초청 강연을 한 거예요. 여기 보이죠? 98차. 이때 하고 나서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 그때 제가 뭐 국내 최초 1호다 이런 거 이제 그 뭔가 공문은 다시 받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 문제는 뭐냐면 이게 허가돼서 일반 산부인과에 깔리는데 제가 저 하이프를 발표를 할 때는 이 장비가 거의 20억 가까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병원에서 좀 많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여기에 교수님들이 많이 해보면서 뭔가 논문들도 나오고 이게 뭔가 더 안정하고 가장 좋은 정형화된 틀이 나와줘야 돼요. 복강경도 막 연구하면서 어디에 뚫는 게 제일 좋다, 어떻게 하는 게 더 안전성이 있다, 이게 계속 나와주고, 그거를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3년, 4년 트레이닝을 하고, 이분들이 나와서 혼자 해야지 될 건데, 문제는 어때요?
대학병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이라든지 구멍 하나 뚫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만 생각을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어때요? 환자들이 나 수술 전신마취라든지 절개라든지 나 자궁 드러내는 걸 싫어하니까 이걸 더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원가들에서 이런 장비들을 수입해서 시작은 했는데 문제가 있지. 트레이닝 없이 그냥 치료를 시작하다 보니까 장비가 좋은 장비다, 어떤 장비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서 하는 거랑, 두 번째가 제가 아까 MRI를 보여드렸지만 잘라낼 때는 혹의 성격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점 태울 때 물렁물렁하든 딱딱하든 그냥 잘라내면 끝이지. 그런데 이게 초음파로 태울 때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젖은 종이 마른 종이 돋보기로 태워봤죠. 아예 틀려요.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MRI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많냐 적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가 분명히 기계 매뉴얼, 회사에서 알려준 매뉴얼대로 똑같이 했지만 누군 됐고 누군 안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걸 하려면 내가 제대로 치료된 걸 알려면 MRI로 다시 찍어봐야 되는데 일반 산부인과에 MRI 장비가 없잖아요. 그럼 환자 보고 찍고 밖에 가서 찍고 다시 와. 오늘 치료했어. 내일 택시 타고 또 찍고 와. 환자들이 되게 불편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검사 안 하고 하다 보고 또 우후죽순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거였어요. 이거는 제가 그때 신평원에서 이제 받았었던 메일인데, 제가 그땐 기독병원에 있었지만 기독병원은 없지만 일부 기관에서 여러 번 자꾸 이제 한 번 했던 혹을 자꾸 여러 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어떤 시술 효과나 부작용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거 이 치료가 제대로 된지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잘했습니다 하고 환자를 보내면 환자분들은 어때요? 뭐 잘 모르겠지만 잘 됐으려니 하고 갔는데 효과가 없어. 난 좋은 질 하나도 모르겠어. 그럼 이런 게 문제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이 자문회의를 하자고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왔던 분이 서울대 이제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아닌 이재영 교수님이랑 삼성의료원 선생님이 했는데, 그때 얘기했었던 것도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충분한 트레이닝과 그런 가이드가 없다 보면 충분한 치료가 안 난다든지 혹의 성격을 모른다든지 확인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발표나 이런 걸 해서 가이드는 얘기하지만 다 따라와 주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병원에 보냈어. 대학병원에 보는데 아직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안 하고 있잖아. 그쵸? 근데 교수님들이 MRI 찍어봤더니 너무 살짝 하다 만 것 같아. 그러면은 야, 이 비싼 몇십억 하는 장비 가지고 이만큼 할 것 같으면은 굳이 이걸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이걸 왜 했어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오해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치료가 잘 됐다고 했는데 대학병원들에서 안 하고 이런 거 왜 했냐라고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암에도 똑같아요.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냥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복강경이 좋아요? 로봇 수술이 나빠요? 이거는요 다 도구일 뿐이에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를 적절하게 잘 써주면 좋은 거고, 그 도구를 잘못 쓰면 적응증을 잘못하든지 잘못 쓰면 분명히 잘못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이때 이분이 이재영 교수님이거든요. 이분이 삼성의료원 선생님이고 이분이 아산병원의 교수님이셨고, 지금 보는 이분 아까 그 이재영 영상의학과 그 교수님이요 산부인과는 아니에요. 산부인과는 아직도 안 해요. 가면 서울대에서도 그냥 적출하세요라고 바로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여기 보면 제가 지하철 출근하다가 찍은 건데 서울대학교 병원 자궁근종 하이프 임상 환자 모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도 산부인과는 안 하지만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산부인과에서 안 해. 그럼 본인이 조금씩 해보시겠다고 해서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방법이 있지만 그게 적응해가는 과정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레이닝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기존 방법들과는요 대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병원 교수님들 중에
개복을 하시던 분이 복강경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어우씨 개복하는 것보단 복강경이 좋잖아요. 복강경으로 다 가니까 나는 복강경 안 하는데 그럼 나는 환자 어떻게 수술해? 그럼 어떻게 해요? 복강경에 대해서 안 좋은 걸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가 안정화되려면요, 기존에 있었던 치료들과 뭔가 대치가 돼요. 대학병원에서도 하지 않아. 그런데 잘 못된 분들을 많이 봐. 안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거는 대학병원에서 이제 워낙은 저도 논문을 잘 쓰거나 하는 건 아닌데, 대학병원에서 해줘야지 뭔가 데이터가 나오고 논문이 나오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예전에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누구죠? 염경환 부인. 이분이 제가 기독병원에 있을 때 치료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분명히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자궁의 혹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없어지는 건가 안 없어지는 건가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실제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 누군가를 프로모션을 할 때 이런 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발표를 마치고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